자, 우리 교재 어디냐면요.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금융조달 기법이다. 특수한 형태. 자, 여기는요.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고 조인트 벤처 이런 게 있는데 요 둘 다 이제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지분금융이다. 이거 아시면 돼요. 뭐 아시라고요? 지분금융이다. 개발업자한테 개발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개발업자한테 지분 투자자 형태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지분 투자자. 돈을 투자한 다음에 주식을 받는 형태입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 우리 같은 사람이 다수가 이제 참여하는 형태를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소수의 고액 투자자, 보통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 보통 참여하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를, 한두 개 은행이 참여하는 형태를요, 조인트 벤처 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개발업자가 50%, 하나의 은행이 50%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조인트 벤처 해줍니다.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둘 다 지분 금융이다. 요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한 2, 3년에 한 번 걸 꼭 물어보니까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요거는 맨 먼저 기억할 거는 부채 금융이다.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금융입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부채 금융이다. 자, 요거는요,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업 계획을 얘기합니다. 사업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합니다. 네, 뭐만 보고요? 사업 계획만 보고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자, 요거는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항상 요거는 1980년대 전후로 해서 해외 사업에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로 이제 PF 형태, 줄여서요, PF 해줍니다. PF 형태로 주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PF를 소개한다면 항상 했던 거니까,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쭉 올라가다가 좀 더 올라가다 오면은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나라가 딱 있는데, 이걸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즘에는요, 이름이 바뀌었죠? 트리키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유럽을 끼고 있고, 일부는 아시아를 끼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신기한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여기다가 이제 해저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아래층은 유럽으로 가는 길, 위층은요, 아시아로 오는 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나라의 기술력으로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자, 해외 건설사한테 입찰에 붙였는데, SK건설, 그 말만 SK건설이죠? SK가 이제 따낸 겁니다. 따냈어요, SK가. 그래서 요 사업의 이름이 뭐냐면, 유라시아 터널 프로젝트. 유라시아 터널 공사. 이렇게 합니다. 유라시아 뭐라고요? 터널 공사인데, 요거는요, 2013년도에 자, 착공해서 2016년도 12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규모 자체가 13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부산에서 거제까지 해저 터널 있어 없어요? 그거 한 10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막지한 대규모 건설 사업인데, 요걸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 기법의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뭘 보고요? 사업성. 이거 담보대출도 아니고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얘는 뭘 보고 빌려준다고요?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형태.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니까 나중에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나 혼자 빌려줬다가 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손해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나 혼자는 안 빌려주겠다. 여러 은행에서 돈을 각출해서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빌려주겠다. 금융지원단 혹은요, 대주단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했고, 유럽에서는 유럽투자은행, 유럽개발은행 총 합쳐서 10개 은행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니네들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요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 회사는요,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이렇게 합니다.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왜 서류상 회사냐? 이런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자, 요 양쪽이, 얘와 얘는 완전히 신용을 절연시킨다.
말이 어려우니까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회사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같은 회사지만 외부적으로는요 독립되어 있는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대화한대요? 안 됩니다. 이걸 비소구금융이다. 그리고 얘들이 파산했으면 이 돈 갖다 쓰면 대화한대요? 안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구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요 사업주 이걸요 프로젝트 회사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들의 현금 회계 계정을 지들 맘대로 운영하라고 하면 들어온 돈을 지들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안 되겠다. 이 결제 회계 계정을요 이 주거래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얘들 입장에서는 위탁, 얘들 입장에서는요 수탁한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을 지 맘대로 뺐으면 대화인데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결제 수탁 계정을 둔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 사업은 위험이 커요, 작아요? 아주 큽니다. 특히 이 지역은 뭐 중동 지역이라 전쟁도 많이 생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동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다가 운영이 아니라 운영이라든가 개발하다가 이걸 멈추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얘들 크게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차들이 많이 안 다녀서 돈을 회수를 못 한다면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 뭘 인수하겠다고요?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채무를 인수한다는 얘기인데 대신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은 크게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요 PFA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가적인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교재. 자 어디냐면요 거기 자 176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요거는요 맨 아래쪽에 요거 바로 밑에 뭐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미래 현금 흐름을 근거로 빌려주는 거지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아니요 신용대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얘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이걸요 비소구금융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는 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돈을 빌린 게 요 사업주 SK건설의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 있죠? 여기에 이제 기록되는 거야. 나 빚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내 앞으로 빚이 많다 그러면 나는 추가로 돈 빌린 게 수월해요? 수월하지 않아요? 수월하지 않은데 내 이름으로 빚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이상한 회사 있죠? 거기다 이제 기록해 놓으니까 나는요 추가로 돈 빌리기가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걸요 부해금융이다. 사업주 장부 외에다가 기록해 놓는다 해서요 부해금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니까 얘들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죠. 얘들도 함부로 빌렸다 뜯길 염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이 사업을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걸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장기면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여하겠죠. 원룸 하나 짓겠다고 10개 은행이 참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오른쪽 볼게요. 177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은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금융이다. 2번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것도요 무슨 금융이에요? 지분금융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은요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무지 높습니다. 금리 등이 높아서 사업만 성공한다면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회사는 요 회사는 대외적으로는 이거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독립적으로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결제 수탁 계정을 통하여 금융지원단의 주거래은행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회계 계정을 주거래은행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6번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급 또는 제한적 소급 금융의 특징을 갖고 있다. 맞고, 요거 얘네들은 돈을 여기서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대화한대요? 안 되고, 그나마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 남아있는 현금에서 회수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해당 프로젝트로 인한 현금 흐름에 기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좀 쉬겠습니다. 아니 잠깐이 아니라 1분만 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 이런 거 할 건데, 여기서 한 4가지 파트가 있는데, 부동산 이용론 쪽에서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보고, 용어 정도만 가볍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발론에서 한 2문제를 물어봅니다. 2문제. 관리론에서는 1문제. 그 다음 마케팅에서도 1문제. 이렇게 물어봐서 토탈 4문제를 물어보는데, 이거 좀 상대적으로 다른 뭐 금융이라든가 투자론 이런 것보다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슨 계산 문제 이런 것도 없고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라 좀 쉬워요. 내용 자체가 좀 쉬운데, 그럼 쉬우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천만에요. 우리 시험은요, 쉬운 내용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지. 어려운 내용은요, 공부해도 잘 못 맞춰요. 그리고 그거 자꾸 했다가 다른 걸 못 맞춥니다. 힘들게. 공부 백날 해봐야 힘만 들고 점수 맞기 힘든데, 이런 것들은요, 그래도 좀 하면은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40문항 중에 4문제라면 뭐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10%니까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용론 쪽은 뭐 거의 뭐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용론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같은 거 이용할 때 어떠한 여러 가지 뭐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현상들 이런 걸 좀 쭉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최유효 이용이다.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토지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정의를 내린다면 객관적으로 보아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 최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이걸요 최유효 이용이다. 가장 효과적인 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울의 강남역 사거리인데 어떤 갑이라는 노인분이 여기다가 이제 2층짜리 이 동네 근처에다가 2층짜리 주택을 딱 지어놓고 앞에 이제 땅도 넓으니까 고추도 재배하고 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와, 어떻게 저 따위로 이용하냐. 여기다가 30층짜리 오피스텔 지어서 이용하게 되면 큰 돈이 돼야한대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분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이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기다 한 30층 정도 지어서 이용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바로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30층을 지을 때 제대로 된 이용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30층을 지으려고 했더니 25층 이상가 올라가는 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위배된다는 얘기죠. 그럼 25층 이상 올리면 돼요?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합법적인 이용해야 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두 번째는요, 그러면 25층 정도 지으려고 했더니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요, 아무래도 그 저기 언덕베이 같은 게 껴있고 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반시설 자체가 잘 안 돼 있어 갖고 물이 안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됩니다. 되셨죠?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15층까지 올라갈 때는요, 분양이 잘 되는데 15층 이상 올라가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올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어떻다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근데 이러한 이용 자체가 수익이 내가 주거들로 발생한다. 아니면 30년 있다 발생하면 돼야 한대요? 가까운 시일 내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걸요, 합리적인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용할 때가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감정평가할 때 이렇게 이용하는 게 가치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자, 계속해서 각종 용어라든가 각종 현상들 좀 알아보는 겁니다. 용어라든가 현상들. 자, 이번에는 집약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토지용의 집약도는요,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있죠? 이걸요, 집약도 이렇게 합니다.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뭐라고요? 집약도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볼게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제곱킬로미터당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이 다일 겁니다. 그죠? 근데 도시 같은 경우는 1제곱킬로미터가 있다면 막 빌딩을 막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요,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이다. 이런 거를요,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이다. 그래서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을요, 집약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을요, 조방적 토지용이다. 조방이라는 표현 자체는 면밀하지 못하고 엉성하게 이용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조방이라는 표현 씁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요거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게 한번 13회 때인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3회 때.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여기다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합법적으로 이용합니다.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채택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합법적이고 물리적 채택은 가능한데, 지금부터는 경제적 측면만 따져보는 겁니다. 뭐만요? 경제적 측면. 여기다 이제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5층 정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요거하고 그동안 투입한 비용이 딱 맞아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땅 같은 거 구입하면 비싸게 구입해야 하네요? 비싸게 구입해서 한 2, 3층 짓게 되면 손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층 지어서 분양했을 때 그동안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걸 딱 채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한다. 이거를요, 손익분기점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이하로 짓게 되면 손해라는 얘기죠. 이상 지어야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손해에서 이익으로 가는 분기점을 뭐라 한다고요? 손익분기점이다. 최소한 손해는 나면 돼야 한대요? 안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계라는 표현은요, 그 경제학에서는 추가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추가적인 이럴 때 쓰는 게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 있죠? 한 층 더 올리게 되면 분양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걸 한계 수입이다. 그리고 한 층 더 올리게 되면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걸 한계 비용이다.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요, 한계 비용.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을요, 한계 수입인데, 여기서부터 한 층 올렸더니 분양금은 건축비는 1억인데 분양금은 한 10억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됩니다.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다. 큰 은하는 계속 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10층을 딱 짓게 되니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한 층 더 올렸더니 건축비는 1억인데 분양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들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을요, 이익 극대화점 아니면요, 이윤 극대화점 해줍니다. 그래서 건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손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손익분기점 이상은 올려야 되고,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올리면 들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토지용의 상한선 해줍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부동산 학자들이 꼭 헷갈리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조방 한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한계라고요? 조방 한계다. 그리고 요거를요 집약 한계다. 아무리 노동자분을 덜 투입하더라도 이거 이상 투입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 해도 이거 이상 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걸요 집약 한계다. 이거 한번 딱 물어본 적이 아주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 한번 가볍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각종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것은 토지의 사용량분의 자본의 사용량, 요거를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다 해줍니다. 토지의 사용량분의 뭐라고요? 자본의 사용량.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거 왜 조금 소글색이지? 이것도. 자, 오늘 할 게 많은데 큰일 났네. 자, 이거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도심 쪽이고 이거는요 외곽 쪽입니다. 외곽으로 나갈수록 토지의 사용량, 안쪽은요 자본의 사용량.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 안쪽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많이 사용할까 자본을 많이 사용할까 고민할 수 있겠네요. 자본은 건물을 올리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뭘 올리는 비용이라고요? 건물을 올리는 비용이 자본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안쪽 같은 경우는 토지의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자본은 싼꼴이 된 겁니다. 토지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죠? 네. 건물 올리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싸요, 비싸요? 싼 꼴이 된 거기 때문에 토지는요 아주 조금만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안쪽은. 알겠죠? 그래서 토지는 조금만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조금만 사용하고 자본을 무지하게 사용하니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 해집니다. 알겠죠? 근데 외곽 쪽 볼게요. 외곽 쪽은 토지를 많이 사용할까 자본을 많이 사용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외곽 쪽은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무지하게 싸니까 상대적으로 자본은 무지하게 비싼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무지하게 많이 사용하고 자본을 조금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 요거 볼게요. 바깥쪽 같은 경우는 토지는 무지하게 많이 사용하고 자본은 조금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대체성이 어떻다고요? 낮다 해줍니다. 바깥쪽. 그러니까 토지 한 단위당 안쪽은 자본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바깥쪽은요 토지 한 단위당 자본은 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안쪽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바깥쪽은요 자 바깥쪽은 토지는 많이 사용하고 자본을 덜 사용하려니까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죠. 맞죠? 그래서 안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3차 산업이 입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이런 게 입지하고 바깥쪽은요 농지가 입지하게 됩니다. 농지. 알겠죠? 이렇게 1차 산업이 입지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안쪽은 토지는 조금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바깥쪽은요 토지는 많이 사용하고 뭘 덜 사용하여? 자본을 덜 사용하면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할 겁니다.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용어를 정의하는 겁니다. 입지잉여라는 것은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 이걸 뭐라고요? 입지잉여다 해줍니다. 다른 건 다 동일한데 뭐가 와서요?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 자, 셋 다 대학교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셋 다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불구하고 A라는 라면집은 하루에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 여기서부터는 20만 원밖에 안 되죠.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는 없다는 얘기죠. 이때 입지가 가장 좋을 때의 잉여를요 100% 입지잉여 이렇게 해줄게요. 입지잉여가 전혀 안 생기는 땅을 뭐라고요? 0% 입지잉여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거를요 한계 입지다 해줍니다. 한계라는 것은 부동산학에서는 끝이라는 용어입니다. 끝. 그러니까 입지잉여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데가 입지가 좋아 안 좋아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지잉여가 많이 생기는 곳은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경쟁이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는 조금만 이용하고 층수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집약적 이용이 발생하고 토지용의 집약도가 동일하더라도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입지잉여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데는 아무래도 라면집 같은 건 잘 돼야 한대요. 음식점 같은 거는 잘 되니까 입지가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무슨 골프 치고 이러지 않겠죠, 많이?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죠? 모든 입주 주체가 똑같이 입지가 좋은 건 아니라죠? 산업별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지가 구배 현상이다. 자, 미국에 있는 로스 교수라는 사람이 토페카, 시카고 인근의 토페카의 지가를 연구해 봤는데,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는데, 구부러지면서 떨어진다. 이거를요, 구부러지는 거를요, 구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부러지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서울을 예를 들자면, 을지로 이런 데서 명동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지가가 팍 올라가, 안 올라가요?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명동 쪽 가면 백화점 같은 게 즐비하죠. 고도 상업시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을지로에서 조금만 명동 쪽으로 들어가면 지가가 팍 올라갑니다. 조금 나가면 팍 떨어져요. 근데 변두리 같은 경우는 나가나 들어나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기울기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를 기울기라는 겁니다. 밑변분의 뭐라고요?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걸요, 기울기. A분의 B를 기울기. 이것도 밑변분의 높이, 이걸요, 기울기다. 그러니까 을지로에서 명동도로 좀 들어가니까 지가가 팍 올라갔죠? 반대로 좀 나가니까 팍 떨어졌죠? 그러니까 안쪽은 지가 차이가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큰데, 이 변두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가나 들어오나 지가 차이가 커요, 작아요? 별로 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쪽은 기울기가 크고 바깥쪽은요, 기울기가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지가 구조를 이렇게 연구해 본 겁니다. 요거는 소도시 같은 경우는, 토페카라는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명동에서부터 쭉 내려가다가 한강 넘어가서 강남 쪽 가면 또 팍 올라가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을 겁니다. 자, 계속 용어를 정리하는 건데,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스프롤이라는 것은 스프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스프링은 봄을 얘기하는데,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메라를 계속 오랫동안 노출시켜 보면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싹도 돋아나고 뱀도 튀어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막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보니까 막 난잡하게 막 올라오는 거죠. 이래서 이거를요, 스프롤이라는 표현은요,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다. 그러면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 도시가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는 거 있죠.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 불규칙하고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현상을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부에서 토지용 계획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간단히, 도시 스프롤의 유형은요, 저밀도 연쇄 개발이다. 그래서 저밀도는 아주 빽빽하지 않은 상태 있죠.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는 땅덩이가 넓으니까 아주 빽빽하지 않은 상태는 유지하면서 주변을 잠식해 나가는 거를요, 저밀도 연쇄 개발이다. 고밀도는 아주 빽빽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넓어요, 좁아요? 그러니까 아주 빽빽함은 유지한 상태에서 층수는 무지하게 올라가면서 주변 지역을 잠식해 나가는 걸요, 고밀도 연쇄 개발이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라는 것은 도시의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 있죠. 그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발전하고, 벗어나는 지역은요, 낙후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선도로를 따라서 스프롤이 전개되기도 하고, 비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땅에서 뭔가 날아가는 모습, 이걸 개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빗대어서 비지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딱 있는데 날 째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째려보다가 웩 하니까 저쪽으로 튈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팍 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또 웩 했더니 저쪽으로 튈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팍 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주변 지역에 잠식한다는 얘기죠. 나홀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이런 걸요, 비지적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프롤 현상은요, 아무래도 이거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도시의 도심지보다는 외곽부 있죠? 이런 데서 개발이 예상 지역에 도심지는 이미 세팅이 끝났으니까 보통 이제 외곽에 개발이 예상된 지역에서 더욱더 발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도시 외곽부의 평면적 확산이며 경우에 따른 입체 슬럼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명동 쪽 가면은 이제 이렇게 건물이 즐비한데 옛날에 이제 여기 욕수동이라든가 금호동, 약수 이런 쪽은 좀 많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끝났지만 그것도 한강 지나면 뭐 강남이면 엄청나게 즐비하죠. 이렇게 경우에 따른 입체 슬럼가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간다면 여기는 지가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근데 막 무작위하게 막 평면적으로 확산되니까 전체적으로는요 표준적 지가가 이하가 될 겁니다. 그죠? 차곡차곡 제대로 성장이 나갔다면 지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막 무작위하게 퍼져 나가니까 전체적으로는요 평균적인 지가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침입적 토지용 요거는 이 말뜻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자세한 거 다 없앨래다가 모르고 이제 그냥 놔뒀는데 어떤 지역이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 치자. 그러면 시간이 꽤 지나면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돼야 한대요. 그러면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 막 들어옵니다. 이걸 침입한다 이집니다. 새로운 이질적인 요인이 막 들어오는 거 있죠, 인자가. 이걸 침입한다. 그리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를요 천이한다. 그리고 완전히 저소득층 주거지로 바뀔 수 있죠. 이거를요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걸요 침입과 천이, 계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 기존의 이용 주체가 있는데 새로운 인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새로운 원인이 되는 요소가 들어오는 걸 뭐라고요? 침입한다.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요 천이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용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기존의 이용 주체가 있었는데 새로운 원인이 된 요소들이죠. 이게 들어오는 거를요 침입한다. 바뀌어 나가는 걸요 천이한다. 완전히 바뀐 거를요 계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용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안 물어봐요. 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직주 분리는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는 현상, 이거를요 직주 분리다. 직장과 주거지가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직주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자,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요 일산이라고 치자. 그래서 요거는 일기 수도권 신도시가 뭐냐면 일산, 그 다음에 여기 중동, 그 다음에 3번 평촌, 그 다음에 분당 이런 데가 일기 수도권 신도시인데 90년도 전후에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직장을 두고 일산으로 나가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먼저 나타난 겁니다. 이걸요 직주 분리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다시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직주 접근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볼게요. 자, 발생하냐면 먼저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요. 자, 원인은요 이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도시 환경이 아주 악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변두리로 나가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 지가가 무지하게 비싸요, 싸요? 뭐 비싸죠. 근데 여기는요 아파트 가격이 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 90년도 전후로 해서 아파트 지은 아파트들은 1,8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평당 1,800만 원입니까? 천만에요. 30평 정도가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상맞게 사느니 나가서 넓은 지에서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도심지가 너무 높은 것도 한몫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철거 같은 거 하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이번 게 나가 살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한몫합니다. 이런 데는 공적 규제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나가 살겠다는 얘기죠. 근데 뭐니 해도 교통의 발달이 한몫하는 겁니다. 94년도경에 뭐가 생겼냐면 자유로가 딱 뚫린 겁니다. 자유로. 여기를 통과해서 임진각까지 가는 자유로가 딱 뚫리니까. 그리고 여기 96년도경에
내부 순환도로가 설치된 겁니다. 순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출근하면 막히니까 오래 걸리죠. 여기서 하면 확 와서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한몫한 겁니다. 교통의 발달.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가 살려고 하니까 외곽도 만만치 않게 지가가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서울이 빠글빠글한데 밤에는 다 나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는 텅 비어 있다. 이걸요, 공동화 현상이다. 아니면요, 도넛 현상이다. 이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서 하니까 고동 비율이라는 것은 심장이 피의 순환을 위해서 꿀럭꿀럭 움직이는 모습을요, 고동 비율이다. 힘차게 움직이는 걸요, 고동 비율이 높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라는 얘기죠. 힘차게 막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를요, 고동 비율이 높아진다 해줍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다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려고 안 들어오려고요? 들어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인은요, 자, 볼게요. 자, 이 도심 지가가, 외곽도 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도심 지가가 내려갈 수 있죠.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서울이나 뭐 큰 차이가 별로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이번 게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한몫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옛날보다 지금은 청계천도 이제 복원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친환경 아파트 해갖고 뭐 녹지도 많이 확보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한몫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나 나가서 하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잡 비용 아니면 기름값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사회적인 손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들어와서 살게끔 자꾸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교통 체증의 심화, 이게 한몫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번 지각하게 되면 부장님이 멀리 사니까 지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데, 허구한 날 계속 지각해봐요. 그러면 어느 날 가면 뭐가 없어져 있어요? 내 책상이 없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잘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렸다.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얼른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이 다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주공 5단지 아파트 오래된 거 있죠? 이거 철거되면서 4, 50층짜리 고층 건물이 막 즐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회춘하다. 과거에 저소득층들이 거주했던 지역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도시가 뭐 봄을 맞았다나 어쨌거나 그래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택지용의 최원방권, 요걸요, 한계지 이렇게 합니다. 한계지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는요, 택지가 뭐예요? 도시토지를 얘기합니다. 도시토지용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땅, 요걸 뭐라고요? 한계지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 그래서 한계지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먼저 농경지 지가와는 무관하게 단절 지가가 형성됩니다. 도심에서 출발해서 지가가 내려가 안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팍 떨어집니다. 팍. 그러니까 얘가 평당 한 500만 원 한다면 여기는요, 평당 20만 원 이렇게 팍 떨어집니다. 맞지 않나요?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도시 땅이고 이건 농지 아닙니까? 팍 떨어집니다. 이걸요, 단절 지가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한계지 상호 간에는 밀접한 대체 관계가 있다. 이 땅이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땅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걸요,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 땅과 이 땅은 대체 관계가 성립돼야 한대요. 싸다고 이거 이용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밀접한 대체 관계. 그리고 이쪽으로 큰 도로가 나면요, 한계지는 이렇게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연장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에 택지화된 것은 뭐 투기적 수요, 몰래 이런 거 입수한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하니까 초기의 지가 상승은 어떻다고요? 빠릅니다. 그리고 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집을 얘기하고, 차가는 자기 집을 거주하는 걸 얘기하고, 여기서는요, 빌린 집 있죠? 전월세 사는 집을 얘기합니다. 이걸 차가라는 겁니다. 내가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변두리 같은 경우는 내 집을 마련해서 여기서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는데, 도심 쪽 같은 경우는 1억 가지고 집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 어려우니까 빌리는 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쪽 같은 경우는 전월세가 많고, 바깥쪽은요,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집 있죠? 이런 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라는 게 빌린 집이 있죠. 전월세 사는 집보다는 더 먼 원방권, 외곽 쪽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82페이지. 자, 도시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거 찾으셨나요? 이거를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높다.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언뜻 했었죠? 자, 2번 볼게요. 도시 수프롤 현상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 맞고. 세 번째, 도시 수프롤 현상은 주로 도시 외곽부, 도심지보다는 외곽부의 개발 과정 중에 있는 토지 있죠? 이런 데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도시 수프롤 현상은요,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한다. 이걸요, 비지적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 이걸 빗대어서 비지적 현상.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아무래도 제대로 이용되는 토지가 아니겠죠. 최유효 이용해서 괴리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좀 더 잠깐만 쉬었다가 개발론 공부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